수도가에 우리 아주머니 한 분께서 화상을 입으신 상태였는지 이렇게 막 몸에 물을 끼얹으면서 온몸에 화상을 입은 아주머니. 또 다른 비명소리를 따라가자 방 안쪽엔 지도교사 한 명이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선생님하고는 막 기어나가고 이렇게 나왔을 때 벌써 이미 군데군데 이렇게 시커멓게 파여있는 상황에서 살들이 보였던 상황이었어요.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 전체가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 길로 지도교사와 아주머니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내를 살펴봤는데 안개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욱히 뭔가 끼어 있었고, 선생님 방에 들어왔더니 이불 자리가 불탄 흔적은 없는데 이불들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문제의 방 안에는 이불과 옷가지가 새까맣게 타 있었지만 도무지 불이 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일이 난 것은 시설 안에서도 이 방 하나뿐. 화를 당한 것도 한 방에서 자던 두 사람뿐입니다. 대체 두 사람은 무엇에 의해 화상을 입은 것일까요? 불도 아니고 불에 탄 것도 아니고 또 물에 댄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화상 자체가 물방울식으로 이렇게 뭐 뿌려져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밖에 어떤 뭐 피부를 부식시키는 그런 물질에 의해서 화상을 입었구나. 물방울처럼 번져 있는 화상 자국. 그 원인을 찾기 위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얼마 후 한 가지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방 안에 있던 물질 이런 걸 수거해가지고 국과수 요리에서는 나중에 국과수에서 황산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든 것을 온통 까맣게 태워버린 그것은 황산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사회복지시설에 뿌려진 황산.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그날 새벽에 벌어진 일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누군가에 의해 계획적으로 꾸며진 범죄로 보였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끔찍한 황산 테러를 저지른 것일까요? 한방을 쓰던 아주머니와 지도교사. 두 사람은 왜 범죄의 대상이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사건의 해결 과정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과정에서 범인이 누구인가 보다 범죄의 피해자들이 사건 발생 이후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주목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뿌렸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도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저 아주머님도 못 봤다 그러고 예. 그 선생님도 못 보였고. 네, 저희가 들은 바로는 목격자는 없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탐문 수사 끝에 용의자를 지목합니다. 단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관련된 진술 들어갔을 때 이거는 금품을 노린 것도 아니고 원한이에요. 유력한 용의자는 화상을 입은 아주머니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는 우리 그 시설의 식구들을 위해서 취사를 담당해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시설에서 기거하며 가족들과는 떨어져 살았다는 아주머니. 그런데 늘 누군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했다고 합니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같이 일하던 여자들한테 왔는데 전 남편이 자기를 찾고 있고 피해서 왔다고. 그러나 아주머니는 전 남편이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을 뿐 자신을 쫓아다니는 스토커라고 말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를 피해 숨어 살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전 남편 최 씨에게서 수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최 씨의 핸드폰에 시설 전화번호가 찍혀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시각은 사건 발생 10분 전. 전화는 시설 쪽에서 최 씨에게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최 씨에게 전화를 했을까요? 여자 부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아는 그 목사가 이라는 사람이 좀 만나기를 원한다. 전화나 좀 해달라. 약 4개월 전 아주머니는 전 남편이 애타게 찾는다는 얘기에 딱 한 번 전화를 건 적이 있는데 그 전화가 화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발신 표시 금지가 되거든요. 근데 피해자는 그걸 알고 피해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피해자는 고가의 계산해서 이동통신회사에 발신 금지 표시 해제 서비스를 받아놓은 거야. 그걸 받아놔가지고 그 금방 가서 본인이 찾아다녔어요. 추적 끝에 최 씨는 시설의 위치를 알아냈고 사건 당일 시설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24시간 문이 개방된 시설 안으로 쉽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무실 가서 그 전화가 맞는지 자기 휴대폰으로 딱 찍어보고 아 맞다. 진짜 확인되니까 이거 여기 맞구나. 이제 방을 확인한 거지. 거기까지는 진술해요. 그 시간대에 그 통화의 분석자가 다 나온 거니까 그거만 이제 올라갔던 것까지 시네. 그러나 최 씨가 인정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 후엔 먼 발치에서 그저 잠든 아내를 바라보다 돌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 안에 간 것까지 다 확인됐기 때문에 우리는 100% 범인이라고 해서 기소를 했어요. 수사 결과와 최 씨의 주장이 엇갈리는 속에 최 씨는 검찰에 기소돼 현재 재판 중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지 우리는 사건 직후인 지난 11월 시설에서 지도교사 일을 하다 화를 입은 정윤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이유도 없이 끔찍한 일을 당한 윤정 씨. 윤정 씨는 당시 심각한 화상으로 목숨까지 위험했다고 합니다. 60% 정도. 그러니까 몸에 반 넘게 화상을 입은 그런 상태로 저희 병원에 오셨었죠. 환자분이. 생명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우리는 윤정 씨의 상처가 조금 아물어진 3개월 뒤 다시 윤정 씨를 찾아갔습니다. 표정은 한결 밝아 보였지만 윤정 씨의 몸에는 그 악몽 같은 순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다쳐가지고 팔이 안 펴져요. 이거 이식한 수술 자국 때문에 팔이 지금 이렇게 안 펴지거든요. 이게 안 돼요. 황산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황산이라는 것 자체에 경악을 하는 거죠. 차라리 보일러가 터져서 그랬으면 이렇게 덜 억울할 텐데 황산이라고 그러니까 누가 뿌리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도 솔직히 몰랐으니까. 올해 26. 대학을 갓 졸업하고 복지시설에 첫 취업을 했다는 윤정 씨. 사건은 출근 2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하필 사건이 윤정 씨의 방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이 난 장소가 우리 선생님의 방이셨습니다. 근데 선생님의 방에 오히려 그분을 모셔드렸던 것이죠. 그 치사원 분에게 저희가 따로 숙소를 마련해 드리기까지. 오갈 데 없는 아주머니에게 방을 내줄 만큼 심성이 고왔던 윤정 씨. 그러나 윤정 씨에게 돌아온 것은 고통뿐입니다. 원망을 벗어나서 이제 빨리 형량이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대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해서 그런 짓을 했는지 좀 알고 싶다. 황산은 어디서 구했을까? 그런 생각들이. 원망은 이제 지났어요. 애써 웃는 딸을 보며 윤정 씨 어머니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한창 꽃다운 나이에 너무 많은 걸 잃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키진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밝아서 한편으로는 안심도 하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비가 나거나 그러지 않을까 하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홀어머니의 군대 간 남동생까지 세 식구가 전부인 윤정 씨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며 생계를 꾸리는 만큼 병원비 마련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처벌을 받기 바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보고 어차피 저질러진 거 그냥 우리 딸이나 그냥 치료 좀 어떻게 하게 해줬으면 난 그것만 바라는 거죠.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어요. 죄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으니 제발 딸의 고통만이라도 치료해달라는 어머니. 영문도 모른 채 큰일을 당했지만 범인도 확실치 않은 지금 어디에 하소연할 것도 없습니다. 다음날 윤정 씨는 불편한 몸을 추슬러 외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를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제 인정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고 싶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보고 싶어요.
오늘이 피의자 최 씨의 3차 공판일인 것입니다. 범인이 제대로 밝혀져야 그나마 마음의 응어리라도 풀 수 있을 거라는 윤정 씨. 그런데 재판은 불과 10분 만에 끝이 납니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증인이 안 나와서 이렇게 빨리 끝나니까 허무하죠. 그 증인 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글쎄요. 아직은 두려워서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오늘 출석하지 않은 결정적 증인은 바로 같이 피해를 당한 아주머니였습니다. 잠결에 문이 확 열리면서 찬바람이 슉 들어오잖아, 겨울이니까. 그때 딱 잠이 깬 거야. 그리고 누군가가 뭘 확 뿌리는 걸 본 거지. 글쎄, 진술 한마디 해주면 게임 끝나는 건데. 경찰은 아주머니가 분명 뭔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있고 이대로라면 최 씨는 무죄 판결을 받기 쉽다고 합니다. 심증은 가지. 근데 물증이 없고 모든 피해자는 무죄 원칙에서 재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저게 이제 무죄 받을 확률이 많죠. 우리는 법원 증언 요청을 받은 뒤 종족을 감춰 연락 두절 상태라는 아주머니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사회사업팀이었어요? 그리고 수소문 끝에 어렵게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없어 그간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아주머니는 상태가 무척 심각해 보였습니다. 난 눈이 나쁘겠다. 가장 먼저 눈이 심해. 이러니까 이게 길이구나 이게 뭐구나 밖에 모르지. 아프고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어. 면도칼로 계속 찢는 것 같은 느낌에 얼마나 오래. 그러나 그 고통을 안고도 무슨 까닭인지 문제의 최 씨에 대해선 굳게 입을 닫았습니다. 제일 속상한 거는 법정에서도 내를 오라 했다고 했으니 할 말이 뭐 있어요. 너무너무 아픈 고통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황을 다 봤을 때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혐의가 되는데 굳이 나를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런 거 저런 거 전 모르니까. 아주머니는 법정엔 절대 나가지 않겠다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나라의 법이 나를 얼마나 보호해줄까. 법이 나를 책임지지만 그 심정을 내가 잊어버리려고 하니까 저기서 도와주세요. 윤정 씨에게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면서도 아주머니가 법정에 나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누가 범인인지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자신에게 가해질 보복이 두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아주머니는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제 윤정 씨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가해자를 밝히기 힘든 것도 큰일이지만 사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최 씨는 재산이 거의 없어 설사 유죄 판결이 난다 해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우리나라에선 범죄 피해자 구제법을 지난 1987년에 제정했습니다. 무고하게 범죄 피해를 당한 뒤 손해배상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구조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윤정 씨와 같은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이 범죄 피해자 구제법은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살인사건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한 씨. 제작진이 처음 찾아갔을 때 한 씨는 우리를 무척이나 경계하는 듯 했습니다. 세상이 하도 험한 세상이라 나의 좀 신뢰성이 떨어지네. 그렇게 해서 사람 엉숭어져도 가슴 날 뛰어요. 당하고만 살아나서. 세상은 못 믿고 살아요, 나는. 험한 일을 겪은 뒤 의심과 불안을 달고 산다는 한 씨. 이를 겪은 지 벌써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빨래를 하다 죽었거든요. 그 마당에서 이렇게 빨래를 하다 그러면 그냥 칼 갖고 와서 7반대 찢어버렸죠. 7반대에다. 근데 왜 찔렀대요? 뻔도 먹고 술 먹고. 변을 당한 것은 훤한 대낮. 그것도 집안 마당이었습니다. 아내가 빨래를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칼을 든 남자가 들어왔고 이유 없이 아내를 해쳤다는 것입니다. 범인은 다름 아닌 한 집에 새들어 살던 옆방 남자였습니다. 잘렸어. 잘렸는데 집에서 놀았어. 난 능력도 없고 고민스러울 거 아니고. 그러니까는 뻔도 흡입하고 누워있다가 술을 먹고 그러고 와서 죽여버렸죠. 배짜고 찔러. 그 시각 한 씨는 일을 하러 나갔었고 아이들도 집에 없었습니다. 큰 놈은 멋이면 유치원 갔었어요.
작은 딸도 유치원에 갔었어요. 그때게 유치원에 안 갔다 그러면 누구 옆에 있겠어요? 지가 엄마 옆에 있겠죠. 그러면 죽었다. 영문도 모른 채 끔찍한 죽음을 맞이한 아내. 당시 나이 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2, 3년간 방황했어요. 2, 3년간 방황한 것은 다 사람의 사대를 하고 그리움에, 추억에, 생활고에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2, 3년 되면 10년이 후딱 지나가요. 사건 이후 한 씨는 술 없이는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직장도 나갈 수 없었고 생활은 어려워지기만 했습니다.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떡해요. 쌀도 풀고 두부도 사야 되는데 근데 애들은 어떻게 돼요? 애들은 유치원에 갔다 오면 집에 있었어요. 우리 애들 굶고 있어 갔다 오면. 나는 거기가 좀 여기 간식 얻어 먹지만 애들은 굶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보낸 세월만 5년. 한 씨는 굶주린 아이들을 보다 못해 건설 현장 일용직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며 혼자서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얘들 힘에서 수다는 것도 많고 누구한테 얘기를 못해요. 우리 애들 진짜 못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못 먹고 같은 10,000원짜리라도 여자들은 10,000원 가지고 밥을 먹게끔 해요. 나는 10,000원 갖고 못해요. 힘든 생활을 해야 했던 한 씨 가족. 먹는 거. 그들은 사건 당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 상대에서 손에다 전부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근데 가해자가 만약에 사력이 없다. 그럼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이 재산이 있어야지 충분히 배상을 받는 거고, 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다 빼돌렸다든지 다 써버렸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못 받는 거죠. 한 씨는 국가의 구조제도에 기대해봤지만 뾰족한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무슨 대화 중에 누가 그러더라고.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맞다. 그래갖고 안 됐어요. 정부에서 하나도 10원짜리 하나 못 받았어요. 한 씨가 변을 당한 10여 년 전에도 피해자 구조법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씨에겐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사 기준상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해를 당한 경우만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 당시 피해자의 수입에 의존하여 생계가 있었다고. 바로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그 유족이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점. 이게 좀 이 법률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한 씨처럼 피해를 당해도 피해자 구조법은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구조를 못 받는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피해자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뭐 지극히 한정적이고 사실상 뭐 지원이 아니지거나 또 피해자 입장이라면 전부 지원되는 줄 알아요. 뭐든지. 아범 뭐 별로 지원받을 것이 없죠. 게다가 보상 액수도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 구조금이 사망한 경우에도 1,000만 원, 그리고 3급 장애자한테 300만 원, 2급 장애자한테 400만 원, 1급 장애자한테 600만 원 주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의미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용 금액으로서는. 너무 현실적이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명목뿐인 정도의 제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대로 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범죄 피해자 뭐 구조 신청 같은 걸 대부분 몰라서 안 하시거나 해도 적절한 보상이 안 되고 귀찮고 성가신 제도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현실 속에서 안타까운 사연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경 대구에서 발생한 연쇄 방화 사건. 7월부터 넉 달간 무려 24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방화범의 수법은 새를 내놓은 집에 전화를 해 사람이 없으면 빈집털이를 하고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로 결국 범인은 붙잡혔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두 모자가 생활고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미안하고 포기도 못하겠지. 그렇게 범인은 검거됐고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그 후 6개월, 피해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지 찾아가 봤습니다. 뼈대만 있는 집터는 폐허가 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고 조시는 그 집에 불 다 탔대 이거라. 농담하는 줄 알았어 얘. 다 이래 돼가 있대 얘. 그래 들어올라가 소방서에서 아예 무너진다고 못 들어가게 하대. 시집와서 30년간 모아온 살림살이가 하루아침에 재가 됐다는 김씨 할머니. 어쩔 수 없이 할머니는 지금 쪽방을 얻어 산다고 합니다.
있대. 그러면 이제 이 집을 다시 지어야 될 텐데. 돈이 있어야 짓지. 남하는 사람이 왜 지어 예. 예. 그리고 윤자 내려고 해도 이게 또 우리 아들이 1,500만 원 또 접해 묵거든요. 네. 지금 언두가 안 나가 이래가 있잖아요. 보상 같은 건 좀 받으셨어요? 보상 같은 건 없었어요. 1차적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데 범인들이 경제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구조금 제도를 기대했지만 역시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신체에 해를 입은 경우만 구조 대상이 됩니다. 즉 재산상의 피해를 본 방화 사건은 대상이 아닙니다. 김 씨 할아버지 역시 방화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여기가 방이었고, 그다음에 부엌은 어디였어요? 여기. 요거 안에는 주방이고. 보시면 어때요? 눈 뜨고 나오는데 눈 뜨고 있는데 안 볼 수가 있네. 70평생을 모아 마련한 집. 이곳에서 자식들에게 폐 끼치지 않고 편안히 여생을 보내는 것이 할아버지의 바람이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김 씨 할아버지를 다시 만난 곳은 대구의 한 공원 무료 급식대 앞이었습니다. 화재 사건이 난 이후 할아버지는 점심은 늘 이렇게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에 쫓기는지 할아버지는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워버립니다. 여기 급하게 드세요. 왜 급하게 드셔? 천천히 드시지. 딴데 가야지. 급한 볼일이 있다며 걸음을 재촉하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손이 부끄러워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자식들도 형편이 어려운 만큼 이렇게라도 해야 근근히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0원 이제. 내가 500원에서 봐야지. 이거 받아가지고 약도 사무에 되고 또 아니잖아 전기세도 줘야 되고 그 전화세도 내야 되고 뭐 천지지. 무고하게 피해를 당했지만 모든 고통은 그렇게 고스란히 할아버지의 몫이었습니다.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싶지 않겠죠. 그냥. 그렇지만 어떻게 법상 방법은 지금 없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범죄 피해자라고 하는 것이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피해를 당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 사실은 이 범죄 피해라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감당을 해야 될 그런 몫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범죄 피해자 구조법에 의한 피해자 구조금 지급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이 제도는 조건이 무척 까다롭습니다. 작은 전셋집이라도 갖고 있으면 안 되고 개인적으로 보험을 든 것이 있어도 구조 대상이 안 됩니다. 앞서 보신 황산 테러 피해자 윤정 씨도 집안의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아니란 이유로 심사에서 탈락하기 쉽다고 합니다. 2003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범죄는 200만 건, 강력 범죄만 따져도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조건 속에서 실제로 구조금을 받은 사람은 57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만난 피해자들은 정작 죄를 지은 가해자는 오히려 자신들보다 덜 고통스러울 거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대낮에 집안에서 아내를 잃은 한 씨. 벌써 10년이 훨씬 더 지났지만 한 씨는 지금도 불현듯 가해자의 모습이 떠오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만 해서도 그냥 하도 아버지가 울고 합의해달라고 막 그러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해줬어요. 따로 돈 받는? 없었어요. 그런 거. 합의 돈 받은 거 없었어요. 그 돈이 사람 죽고 뭔 빚이 있겠어요. 그래서 아예 포기해서 돈 받으라 생각도 안 했어요. 한 씨는 경황이 없는 와중에 돈 한 푼 안 받고 합의까지 해줬던 것입니다. 안 보겠어요. 한 10년 이상 살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그 화이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판검사가 참작을 해줬을 거예요. 그것도 빠른 시일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한 10년 좀 받았을 거예요. 10년 안에는 한 10년 전으로 적발이 됐을 거예요. 한 씨는 가해자가 어떻게 살고 있을지 궁금해했습니다. 우리는 한 씨의 얘기를 듣고 가해자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소문 끝에 가해자 이민호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민호 씨는 인터뷰에 기꺼이 응해주었습니다.
4개월 상태가 이어졌고, 그, 지체를 가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무너진 거죠, 이 마음이. 3일 동안을 밤낮 가지고 술 다 먹고, 그 이제 인사불성에 들어오니 사고가 난 거예요. 같이 3세 달 살던 그 아주머니인데, 그 아주머니가 피해가 되신 거죠. 사형까지 각오했다는 민호 씨. 그러나 합의도 됐고 초범이었기에 형량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15년 받아서 12년 10개월 나왔으니까 모범수가 된 거죠. 2001년 출소한 뒤 민호 씨에게도 고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1년 동안은 정말 힘들었죠.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을 시작했어요. 영수한테 가만 안 있겠다는 그 말이 떠올라서 어떤 복수주의부터 올라서 한번 찾아오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정도에 하긴 했었죠. 원래 도리라면은 제가 출소해서 한번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했어야 되지만은 오히려 그게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살기만 그냥 기도만 했죠. 속지 않은 마음으로 종교를 갖게 됐다는 민호 씨. 종교와 봉사활동에 매진하면서 민호 씨는 지난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또 그 피해자를 생각을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부터는 거의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그렇고 안정이 많이 됐어요. 이제 교회 일이 많으니까 거기서 힘을 받고 살아가니까. 지금 생활에는 만족하십니까? 네, 지금 생활은 만족합니다. 민호 씨는 그렇게 죄값을 치르고 숙주하며 새 삶을 설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작 피해 가족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 얘기할 때 우리 철도 없고 삼치겠다고 그러면 뭐 불의의 사고로 또 안 됐네. 얘들 키우느라고 좀 고생했네. 막 그래요. 그 다음부터 좀 틀려줘요. 경계해요. 멸시하고 경계하고 추하게 보고 더럽게 보고. 끔찍한 살인사건을 당한 가족. 사람들은 한 시내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가운 시선에 몇 년 전까지도 수시로 이사를 다녔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못나서 당했고 재수없어 당했고 이런 것도 많기 때문에 그런 낙인 같은 것도 좀 해결을 해야 되고 주변에 사실은 뭐 살인을 당한 사람도 저 집에서 누가 죽었다든지 그러면서 막 수근수근거리고 뭐 피해자인데도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가 당할 만하니까 당했겠지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차, 3차 피해를 그러니까 2번 죽이는 피해자들을 소위 말해서 2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이제 왕왕 일어나고 있죠. 힘들 때마다 부인 생각이 간절하다는 한 씨. 시장에 어디 이렇게 길가에 가서 부부지간 같이 가는 건 가장 부러워요. 저 사람들 얼마나 그 행복하면 이렇게 둘이 이렇게 부부지간에 둘이 이렇게 동행하고 시장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그런가. 나이 50이 넘은 지금도 못다 나는 부부지간의 정이 그립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부인이었지. 이렇게 이쁜 사람. 미녀예요, 미녀거든. 뭐 어려울 때는 여보 좀 나 좀 복 좀 주소 그렇게 혼자만 하죠. 가끔 보면 위안이 돼요. 한 번씩 보면 여보 나 일하고 왔네. 힘 주소. 빈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운 것은 한 씨뿐만이 아닙니다. 이젠 20살이 넘은 남매에게도 상처는 깊기만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다른 친구 엄마들은 우산 가져와서 기다리는 게 저는 제일 부러웠어요. 아빠만 불쌍했어. 아빠만요? 나 계속 돈만 걱정하고. 지금 한 씨는 가해자에 대한 미움을 떠나 억울한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 이 사회가 더 원망스럽다고 말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나 혼자만 있잖아요. 나와 부인과 애들이 가정이잖아요. 그 가정이 흐트러지지 않고 살 수 있게끔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좀 그때 좀 힘이 될 수 있게끔 좀 이렇게 에너지를 줬으면 좋을 텐데 마음이 아프죠.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겠어요? 가락산에 소나무나 믿지. 가해자는 죄값을 치르고 새 삶을 살아갈 기회가 있지만 정작 피해자는
평생 그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가해자가 출소를 하고 안정을 되찾아갈 동안 피해자 한 씨는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한 씨 가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는 이들의 어려움이 단지 경제적 문제만은 아니란 사실입니다. 피해자들은 정신적으로도 무척이나 지쳐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들을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적 고통은 1차적으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1년 전 강도 살인사건으로 남편을 잃었다는 한 부인을 찾았습니다. 뻔한 대낮인데도 부수수한 부인은 불면증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밤에는 잠을 못 자니까 이렇게 낮에 가끔씩 자고 그러거든요. 밤을 일하세요? 아니요. 너무 두렵고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아직도 그렇게 힘들어요. 지금 집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개인 택시를 운전하던 남편은 어느 날 밤 일을 나갔다가 실종됐었다고 합니다. 실종 신고하고 이틀 있다가 차가 저기 일산 종합운동장에서 차만 발견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5개월 있다가 지난해 3월 22일 날 남편 시신을 찾았거든요. 다 부패된 상태에서. 그 춥고 시끄러운 데서 5개월 동안 누워있지 않았을까. 발견 장소는 대로변의 한 풀숲이었습니다. 실종 5개월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온 남편. 부인을 더욱 원통하게 하는 것은 범인이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제일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제가 진짜 친척도 없어요. 그냥 탈락 이렇게 여자 셋이 사는데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는 건가? 수술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경찰서를 찾아간 것도 여러 번. 그러나 늘 상심만 하고 돌아섰다고 합니다. 답답하기만 하고 한 달에 한 번 전화라도 좀 해달라고. 그래도 없어요. 가면 서로 그냥 눈만 쳐다보다가 뭐 좀 찾은 게 있나요? 그러면 글쎄 나오는 게 없다고. 이런 사건 당한 우리가 잘못이지,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가 잘못해놓고 누구한테 자꾸 찾아달라 그러고 귀찮게 하나 싶은 게. 담당 경찰서는 바쁜 업무 중에 수사 과정을 일일이 알려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은 지금 뭐 진행 중이니까 그 구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 쪽에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거지. 지금 수사 중이니까 중요한 범인 잡기가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이게 택시 강도야 아니면 원한이라는 건가? 그것도 아직 안 잡히신 거예요? 그렇죠. 대체 누구를 위한 수사인지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그저 주변인일 뿐이라고 호소합니다. 피해자는 너는 뒤로 물러서 있어라. 국가가 처벌한다. 이렇게 해놓게 되니까 온갖 관심사는 국가와 피고인, 범죄인 사이에 관심이 되고 따라서 피해자는 잊혀진 존재가 돼버렸다. 지난해 1월 우리 사회를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부천 초등생 살해 사건. 어떻게 안 잊을 거야. 1년째 미해결로 남아있는 이 사건의 피해 부모 역시 수사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제 와서 물어보는 거라고는 범인 잡는 거에 대한 얘기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수사에 어떻게 자료를 얻으려고 오지 우리를 더 도움 주려고 오는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피해자들의 어떤 그런 거는 안중이 없어요. 안중이 없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는 그저 범인을 잡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 생각은 그냥 피해자들만의 그냥 몫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냥 고통인가 보다. 일주일 전 한 노무가 우리에게 고통을 호소해왔습니다. 막내 아들이 술에 취한 친구에게 이유 없이 폭행당해 두개골이 파열됐다는 것입니다.
상태가 좀 심각하죠. 머리를 많이 다쳐서 예, 수술을 받았으니까. 아들의 상태도 걱정이지만 당장 문제는 집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것이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베개는 피가 많이 묻은 옷이고 그런 거는 전부 경찰에서 가져가고 지금 그냥 그 매트리스 피 고인 거 하고 그냥 또 그 계단 같은 데도 막 피를 묻혀놓은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맞고 막 비몽사몽간에 막 기어댕겼던 모양입니다.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아 경찰서에 전화를 해보지만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는 것도 좀 그거 한데. 경찰분한테는 치우라 그랬어가지고 저희들이 하니까. 아니 경찰 아저씨 보고 치워달라는 게 아니고 집에 들어가는 게 좀 그렇잖아요. 피도 막 있고 끔찍하잖아요. 아침에 그 할 거 없는데 지금 치고 있어야겠네요. 일단 수사는 끝이 났고 이후 상황은 경찰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족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끔찍한 현장의 문을 그날 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요? 아니 들어가시면 그때 그대로인가요 이게? 네. 장원 손 안 대고? 당시의 끔찍함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현장. 빈집에서 변을 당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집안 곳곳을 홀로 헤맸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맞고 자기대로 정신 잃었다가 또 정신 나가지고 좀 헤매는가 막 기어다닌 것 같아요. 옥상에서도 거기 가서 피를 토해놨거든요. 아들이 겪었을 고통을 확인하고 어머니는 괴로워합니다. 정신없는 막 머리 맞으니까 그냥 딴 모양이에요. 이렇게 난장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냥 들어온 것조차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요 여기는. 전문가들은 이런 사건 현장에서부터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 즉 2차 피해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또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처참하게 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끔찍한 충격이거든요. 네, 끔찍한 것이 자꾸 떠오르고 불안하고 깜짝깜짝 놀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한동안 자기 집에를 못 들어갑니다. 자유롭게. 혼자는 못 들어가요. 무서우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집을 배회해. 엉뚱하게 자기 집에 들어가는 거. 그런 고통이 계속 시달린단 말이죠, 오랫동안. 이런 피해자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는 현재 검찰청 산하에 피해자 지원실이라는 것을 두고 있긴 합니다. 상대방은 이야기 많이 들어놨고 왜 그러셨습니까? 하고 이제 설명해주면 시험 이해만 받고 가는 거지 그 이상 크게 내가 해줄 것도 없고. 이름만 있는 피해자 지원, 피해자들의 어려움은 해결해 줄 곳이 없습니다. 수사를 해보면요 우리나라에 가해자 인권인데 피해자 인권은 없습니다. 가해자한테 형사들이 말 그대로 도둑놈한테 반말도 못합니다. 난리나요. 피해자는 뭐 알아요. 간장으로 솔직히 해주죠. 이제 피해자 인권은 우리가 어떤 환상에 빠져 있었던 거죠. 당연히 보호가 되고 있다. 떠들썩한 사건 뒤에도 우리의 관심은 그래서 가해자가 검거됐는지 또 어떤 벌을 받았는지에 그쳤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수사를 해 범인을 잡아 처벌하는 것만이 급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범죄 피해자들이 당연히 보호받고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을 뿐 실제로는 어떠한 배려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늘에 가려 외면당했던 범죄 피해자들은 우리에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간절한 바람을 몇 가지 털어놓았습니다. 걔 하나 죽인 건 문제가 가족을 다 죽인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상임이 딴 데는 무슨 말하는 거야. 가장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니까 지원금보다도 제가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청소짜리라도 좀 주면 하를 거 아니에요. 정신적 치료도 좀 받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형편이 못 되니까. 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임은 아니래도 그런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모든 것이 너무 멀기만 한 얘기라는 사람들. 그러나 외국의 경우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문제의 선진국에서는 벌써 3, 40년 동안 피해 회복 제도 이런 제도들이 이미 선진국에서 일부 도입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1974년 미국, 강도에게 큰 상해를 입은 한 부인의 얘기가 대대적으로 보도됩니다. 정부가 그녀를 구조했다는 것입니다. I had no medical, no savings account. We lived payday to payday. I would have had to put my home up for sale to pay the bills that the compensation program has paid.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그렇게 미국에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지방경찰청 산하의 한 피해자 지원센터. 여기서는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An elderly person or somebody who lives by themselves and there's no way to provide for that type of security, then they can apply for assistance up to $1,000. Relocation, yes, there's a $2,000 limit on relocation. 장례 비용에서 이사 비용까지 1인당 평균 지원액은 우리 돈으로 800만 원 선. 그러나 지원금을 주는 것만으로 프로그램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There are programs, state-funded programs, that people can be referred to for job training. No cost. Right, correct. 또 피해 가족들이 수사 과정을 궁금해할 경우 정기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What happens, and maybe why it's taking so long that the suspect hasn't been apprehended. So it'll be sort of a one-stop shop for people to come. 일본의 경우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독특한 상담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상담해 주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으로 아들을 잃었다는 아오키 씨는 4년 전 이곳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아들의 죽음 뒤 또 다른 불행까지 이어져 혼자선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오키 씨는 이곳에서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었고 지금은 그녀도 자원봉사자가 되려고 교육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初めの頃に被害者の方を支援して回復をした被害者の方が被害体験を自分だけのものにしないで被害者を新しく支援したいと思っている被害者の方への研修をしようと考えているわけです。 이곳에서는 한 해 2,000명의 범죄 피해자들이 그렇게 고통을 나누고 상처를 치유해 간다는 것입니다. 早く支援を受けた被害者はその後の回復もとても早いんですね。そのために一日でも早く被害に遭った直後からの支援が必要だ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います。被害者の声に応えるというのは被害者のためじゃなくて社会に我々が生きている社会のためで当然のことをしているわけですから。 우리가 황산 테러의 피해자인 윤정 씨를 다시 찾아간 날, 병실에는 웃음소리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선물이에요. 이게 뭐야? 선물이에요. 먹을 건 아니고 윤정 씨가 맡았던 시설의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문병을 온 것입니다. 이들 가운데 윤정 씨가 누구보다도 고맙게 생각하는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리 치는 걸 듣고 나서 그때 바로 뛰쳐나왔는데 바로 그때였죠. 무섭지 않았어요? 무섭지는 않았고요. 다쳤으니까 일단 업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갔죠. 사건 당일 황산을 뒤집어쓰고 실신한 윤정 씨를 태훈이가 업고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다 황산이 흘러 태훈이 역시 화상을 입었습니다. 많이 고맙죠. 계속 업고 가면서 선생님 괜찮아요, 빨리 갈게요,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되게 고마워요. 험한 일을 겪으면서도 26살의 새내기 선생님과 아이들은 그렇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어떤 분이었어요? 막 아침에는 막 개빡하게 깨우고 하가 맨날 시달렸어요. 무서워요. 언니 같고 친구 같고 막 그랬어요. 많이 잘해줬어요? 네. 선생님하고 있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라든가 뭐 재밌었던 일이라든가 좀 선생님하고요, 막 남자애들 떠들면요, 막 같이 가가지고 맨날 막 발로 밟고요. 막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게 놀았어요. 누구보다도 씩씩했던 선생님.
아이들에겐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한 듯 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다친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하고요. 되게 보고 싶었었어요. 이 아이들을 얻었기에 시설에서 일한 것을 결코 후회하진 않는다는 윤정 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상하게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요. 제 꿈은 사회복지사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룬 거잖아요. 그래서. 윤정 씨의 바람은 이 깊은 상처를 딛고 하루빨리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애들이 좋아해서. 그러니까 애들을 보면요, 아, 내가 살아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 일을 할 때였었던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요. 받아주신다면 가는 거고. 스물여섯 살 꽃다운 나이에 억울한 피해로 많은 것을 잃은 윤정 씨. 그 소원대로 윤정 씨를 다시 아이들 곁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몫입니다. 뜻하지 않는 순간에 불행을 맞은 범죄 피해자들, 그들을 지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도리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이 새롭게 논의되고 있긴 합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은 멀지만 이번만큼은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해 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